네, 시작하죠. 오늘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또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뭐 조금 최근에 꺾였던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 2번 거쳐서 했죠. 그러니까는 꺾인 그 전반적인 그 배경 관련 짧게 한마디씩 돌아가고요. 내용 관련된 특히 최근에 경제지표 관련된 논란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최근에 지지도 계속해서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해석들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표가 된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는 과거가 너무 좀 고공이었었고 이 정도면은 정상화된 거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유창선 박사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할까요? 뭐 그동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지지율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높았던 이제 기대 심리가 일단 이제 좀 꺾이는 추세로 들어갔다. 그런 점에서 좀 아마 그 집권한 쪽에서는 집권 세력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일 거로 보이고, 문제는 여기서 뭐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이제 계속 이제 있다는 거, 뭐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역시 뭐 가장 큰 거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무런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인하는 거 보이고, 그동안 높은 지지율이 가능했던 게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한 지지였는데, 적폐청산은 이제 뭐 어지간한 거는 대략 이제 매듭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가 북미 간의 고착 상태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정작 이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좀 뚜렷이 이제 이탈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에 따라서 이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대가 정상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뭐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또 이제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지켜봐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효과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장하성 실장의 얘기가 이제 그건데, 문제는 이 고용사정 같은 게 그렇게 쉽게 호전될 기미가 지금 없다는 거. 아마 다음 겨울까지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1대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1대 총선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이제 될 텐데, 아마 그때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가는 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총선 결과까지도 크게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봅니다. 네, 이광수 대표. 일단 추세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일단 절대 수치로서 50%대는 과거 정권에 비해서 놓고 보면은 낮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락하는 추이,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요인들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락폭이 크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경제 정책,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외 사회 정책들에 대한 기타 정책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숫자만큼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피로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현재 50%대가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유지가 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은 내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를 해석할 때 하나 주의할 거는 이겁니다. 역대 대통령하고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50%대 지지율이니까 난 또 50%대 지지율이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50%의 경계선을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5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50%대 이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다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네. 그 추세에다가 지금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50% 지지라는 것을 감안하자면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황장수 소장. 역대 최고의 그 정권 운영 테크닉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정권 아닙니까? 뭐 적폐청산이나 대북 뭐 드라이브, 정권 운영의 테크닉. 예, 정치 공학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테크닉을 보여준 정권에서 지금까지는 뭘 갖다 좀 내려가면 지난 1월 달에도 좀 내려갔잖아요. 1월 넷째 주에 50% 초반까지요. 그럼 뭘 좀 하면 또 올라가고 좀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 대법원의 뭐 이 농단 그리고 무슨 기무사의 계엄 문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3차 정상회담을 발표해도 지지율 회복에 별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북한 문제는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의 폼페이오 4차 방북이 이제 무산되면서 더 부담스러운 요소로서 한미 간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경제 문제가 이 정권에 고질적으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통계청장을 바꾸어서 통계를 갖다가 앞으로 그럼 조작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정권이 어떤 행태로든 남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그 다음에 대북, 그리고 그 적폐청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덜커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부분은 좀 내려가다가 섰다가 또 약간 반등됐다가 또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 지지율은 지금 나오는 50% 대지지율보다도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명구 대표. 네.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나라 두 국민 전략을 썼죠. 51.6%와 48% 거의 3.6% 차이로 당선된 그 대통령으로서 이 당선된 날은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100% 대한민국을 얘기했죠. 100%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이렇게 한나라 두 국민 전략을 쓰면서 어떤 말하면 자기의 그 반대쪽 국민들을 뭐 정책상 버렸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 지금 남북 관계, 이 평화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보수 쪽의 어떤 그 국민들을 이렇게 끌어안지 통합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이 꼬일 대로 꼬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김명구 대표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지금 56% 까지 떨어진 그 지지도는 지난 대선 때 우리는 항상 문 대통령이 그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41%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 또 항상 저는 상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와중에서도 41% 저는 그 당시에 그 절반 가까이는 받지 않겠나 싶었는데 뭐 거의 6대4 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50%에서 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다른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체감으로 본다면은 거의 그때 받았던 지지율 정도로 떨어진 거 아니냐 볼 수도 있지만 김동구 대표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촛불 시민의 몇 %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당선됐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대충 그쪽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기 100%를 토대로 탄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아니죠. 한 60% 정도로 60% 정도?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예. 그 촛불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문재인 지지 세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글쎄요, 많죠. 그런 점을 염두에 별로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최저임금제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정부 여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이번에 그 당대표 나왔던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비판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문 대통령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 아니 현상이 벌어졌는데 팩트가 눈앞에 벌어지는데 그 부분을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를 들면은 그 이 자영업자청하고 이렇게 이 최저 소득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하는 부분은 미리 대책을 갖다가 함께 이 정책을 실행 과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지. 소도주도 성장은 뭐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에서 잘못된 대안 없이 그 정책 실행에서 문제가 됐다면은 그건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이거지.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 내놓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다는 식으로만 그 강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통계청장 이 뭐야 경절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이 두드리 맞고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 경제가 예를 들면은 그럼 통계청장 문제는 그런 배경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라고 보세요. 지적한 대로 조금 그런 의도에서 경질했다고 보세요. 아니 두들겨 맞는 측면이 크죠. 제가 볼 때는. 실체하고 상관없이. 네, 두드려 맞는 게 그거. 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최소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에 통계 수치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하라든지 그런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노무현 정부의 그 극복을 갖다가 이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도 계속 경제 때문에 결국 뒤에 망가졌거든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원래 통계청 청장의 저는 경질로 봅니다. 경질은 굉장히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가면 우리가 이제 좀 비유를 합시다.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하고 할 때 통계는 정확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진단의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계는 그 사후적 지표로서 성과, 그 결과를 또 의미합니다. 근데 이 통계청이 제 기능을 해주면은 의사로 비유를 하면은 제대로 진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도 좋은 처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도 좋은 결과로 환자를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청장을 경질했는 거는 실제 그 이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의도는 작년 2017년도에 없애기로 하려고 한 가계소득 그 지표 조사를 어떻게 보면은 존속시킨 것은 정책적 성과를 피하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게 안 나오니까 지금 청장을 지금 바꿔버렸는데 결국은 거기 논란이 됐던 거는 지표 유지했던 것은 오히려 정부의 의지가 포함됐던 거죠. 17년도 여당 국회의원이 그거를 원래 그 지표 조사는 2017년까지 하고 안 하기로 했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던 국회의원이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에요. 그 자료로 보도가 됐어요? 네, 예산까지 늘려줬어요. 예, 그리고 예산까지 잡아줬어요. 5,000명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받아서 통계청에서는 더 잘하겠다고. 그리고 5년마다 발생하는 센서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연히 5년마다 이루어진 센서스 조사를 토대로 해서 표본 설계를 해야 되겠죠. 고령화되고 1인 가구 늘어나는 걸 반영했더니만은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걸 갖고서 통계 쪽에 두고 이 조사의 표집을 문제를 삼는다. 왜 그게 문제 삼을 사안입니까? 당연히 표본 설계는 다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결국은 진단조차도 제대로 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들이고 그 대안책을 찾으면 되죠. 김 대표 매주로. 근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보통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예. 이 하향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보통 일반 성장론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커져야 밑에도 먹을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겠다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구체적인 내용도 뭐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 임금을 높여주거나 안 그러면 임금 외에 정부의 이제 이 지원 소득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의 다수를 다 소비를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게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것하고 또 뭐 있죠? 소득 올리는 게 최저임금 올리는 거하고 정부 지원 늘리는 거 그 두 가지죠. 그거 말고 이전 소득. 큰 게 있는데 지금 그건 주변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큰 게 뭐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비정규직 질문해본 거는데. 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민간에서 스스로 창출을 해서 고용을 늘리도록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핵심이죠.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맞습니다. 당연히 소득주도 네. 성장하는 게 맞죠. 네. 그러면은 소득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주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정부 정책에 어떤 것에 해당 포함이 돼 있냐 그 말이죠. 거기에 지금 뭐가면은 현재 최저임금은 이미 밝혀진 거고 또 하나 뭐가 예. 있죠? 질문에 내가 정했는데 예, 소득주도 성장 계속 꿋꿋하게 밀어나가겠다고 하는데 예.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정부 뭘 돈 얘기하는 푸는 거 54조 일자리 예산 푸는 거 돈 푸는 거죠. 실제로 뭐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죠. 그거하고 최저임금 올린 거 두 가지다. 그거 두 가지죠. 실제 그거보다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이 임금 노동자들을 월급을 주는 걸 보면은 중견기업,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 이네들이 한 80-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만큼 올라가더라도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이윤이 보장이 안 됩니까? 정부로 대기업으로부터 본사로부터 이윤을 제대로 못 찾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그걸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가 그 적폐를 해결하면은 최저임금 문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잠깐만요. 이 박사. 제 얘기가 아니라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 통계청 그 조사 그 표준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이제 넓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떤 차이예요? 뭐 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당연히 저도 정확히 들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통계청 조사는 대체적으로 가구 단위 표본 설계를 할 겁니다. 그냥 분석은 개인으로 하겠지만은 보통 가계소득이라는 것은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구가 5년 단위로 표본 이게 센서스 조사를 하게 되면은 5년 전에 비해서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가구 구성원이 많을 때와 1인 가구로 분화가 됐을 때 소득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1인 가구로 분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되겠죠. 물론 그 표본 설계를 해서 옛날에 보정값을 냈었다면, 즉 이런 식으로 그 세대가 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정값을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두 개 수치를 제시했다면 뭐 조금 그 책임 논쟁을 덜 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있는 이 세분화되고 있는 가구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 이제 그 표본이 이전에 비해서 가구 수도 더 적고 더 어려운 가구가 더 많이 반영이 됐다, 그 이야기죠. 네, 황 수장 얘기하시고. 제가 볼 때 아마 노인 가구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1인 독자 불기한 가구 이런 쪽이 많이 집계가 되면서 떨어졌다. 이래서 이제 아마 정권 안에서는 지금 내가 듣기로는 통계청에 고위직을 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을 먼저 잘랐대요. 과장을 얼마 전에. 그러고는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청장까지도 잘라두고 있는데 그런 청장 하나만 자르다 보니까 이거 눈에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차관급을 물타기로 한 4명이가 더 잘랐지. 기상청장은 정부에서 6명. 기상청장은 잠바 입은 대통령 벙커 들어갔는데 감히 태풍을 못 오게 했다고 이제 화가 나서 잘랐고. 그래서 이제 잘란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현 정권이 솔직히 말하면 친노동하는 이상, 저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그러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성장 유지의 보수적 시각도 반대하는데요. 그 정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대기업의 사주들이 누리는 과도한 이익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권이 임금 조정을 해서 제조업을 살려야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살아나는데, 아직까지 4차 산업 이야기하고 인터넷 은행 이야기하고 원격의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일자리 없애지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한번 보세요. 4차 산업 이런 소리 대신에 전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제조업을 갖다가 미국으로 회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을 무시하고 미국이 금융이나 IT로 지나치게 간 부분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제조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아주 거꾸로 하고 있다 봐요. 그 정책의
아까 뭐 벙커 얘기했었는데요. 뭐 여담을 잠깐 중간에 하자면은 그 태풍 때문에 그날 23일 날 민주당 공중파 3사 생방 토론을 하기로 내가 진행하기로 했는데 분장하고 기다리다가 2시에 생방 시작하는데 1시 20분에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무슨 생방이 있습니까? 대표 후보 진행료도 안 나왔겠네. 그 진행료 60% 받았는데 60% 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뭐 핑계는 태풍이었는데 토론을 아마 하면은 불리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여튼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충분히 이제 전문적인 식견과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이제 정치 평론 수준에서는 이것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경제 민생 분야 정책에서는 실패했거나 별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거든요. 뭐 고용 쇼크로 이제 상징이 되는 전반적인 경제 사정도 그렇고 경기도 지금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렵다는 얘기들이 더 뭐 부쩍 늘어나는 게 이제 체감이 이제 되고 부동산 정책도 저는 뭐 일단 실패한 거로 봐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수요를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매물이 나오지를 않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지 않으려고 하고 차라리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그리로 이제 다들 이제 가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공급은 완전히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해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실패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로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경제 민생 정책이 좀 너무 가치를 우선하면서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어떤 그 가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이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리주의적인 접근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이거 정책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 최저임금 무조건 많이 올릴수록 좋다. 또는 이제 부동산은 무조건 이제 규제를 할수록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가치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면은 시장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서 그거에 맞게 아주 섬세한 정책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칠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방향에서 그걸 이제 밀고 가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인 그런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걸 이제 어그러지게 이제 만들고 그랬던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제 정부의 어떤 태도 이건데 그 기본적인 그 입장에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지만은 우리가 잡고 있는 원칙은 뭐 옳다. 이제 변함이 없다. 이걸 이제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수정은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부동산 정책 나온 거 보더라도 이제는 뭐 30만 호 이제 건설하겠다. 공급 부분 이거를 이제 추가를 했다든가 또 지금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작용도 이렇게 뭐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 골간을 흔들지 않은 선에서 좀 보충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건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일단은 좀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좀 책임을 통감하고 좀 책임을 더 좀 무겁게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어떤 전환이나 변화 이런 거를 모색하는 게 좀 바른 정치적 태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담 토론을 하다 보면은 4명 중에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한테 가장 좀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했던 분이 김능구 대표였는데 요새 좀 더 힘을 더 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개운치 않은 분위기 같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금방 우리 유 박사께서 이야기하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청와대와 정부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이 시그널을 보내고 시장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홍장표 경제수석을 경질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일자리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위원장이 됐다는 거죠. 대통령 직속.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김앤장 그 논쟁 예를 들면은 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예, 장하성 그 실장. 뭐 정책실장과의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뭐 둘 다 맞다. 예를 들면은 아닌데 다른 거는 다른 거고 거기서 정책에서 결과가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또 가야 될 길은 있고 그러니까 주도 성장은 그 핵심이다 하면서도 이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 개각 곧 있을 중폭 개각에서 이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침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개각이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 바꾸더라도 운영 방식이 청와대 몇몇 측근 중심으로 간다면 똑같지 않겠어요? 어때요? 저는 아니 잠깐요. 청와대도 개편 포함해서. 네, 저는 저기 소득주도 성장에 이 정도로 이야기가 시끄러워져 있고 실제로 결과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하겠다고 스톱을 시키고 장하성이 말고는 소득주도 성장을 만약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장하성이 실패하면 이 나라는 장하성 하나만 믿고 가다가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기를 부릴 때가 따로 있지. 국민이 무슨 모로모토도 아니고 난 장하성이 말하는 거 보고 아주 놀래 자빠졌어요. 과거의 성장식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없는 사람부터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송파 천호대교에서 2명 떨어졌는데 엄마는 죽고 딸은 부상 입었는데 기사가 삭제됐어요.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으로 해고되어서 식당 아줌마 애 둘이 있는 사람. 기사 삭제는 무슨 얘기예요? 기사가 안 보여요. 한번 찾아보라고. 그거는 무슨 뭐 권리 아니 실제로 그 영자지도 나오고 영상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삭제됐어요. 삭제 요인이 좀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모든 걸 다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막고 말입니다. 오기를 부리고 국민을 상대로 밀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희생자는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주고자 했던 2분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다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어디까지 실험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묻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권도 지난 정권을 적폐청산이라고 사법 처리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도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나중에 사법 처리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장로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노선을 바꾸겠다든지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청와대와 저는 임종석, 장하성, 이낙연 서희 잘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자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도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니까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가지고요.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야 되죠. 근데 하는 거 보면 지금 국민들 상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는 마이웨이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내비게이션도 끄고 절벽으로 추락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제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정부의 에너지를 만들어왔던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는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진영들의 무슨 뭐 와이셔츠 입은 모습을 포함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밝게 보여주는 모습, 뭐 그쪽에서는 소통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소통인지 홍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 있었고 대북 문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적폐라고 얘기했던 구세력에 대한 위법 내지 적폐의 청산 과정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에도 구세력의 적폐 청산으로 할 만한 영역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군 문제하고 대법원 문제까지 갔는데 아마 많이 있죠. 많이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는 지금은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4대강과 관련해서 그 아마 4대강 그 캐내면은 고구마 줄기 맺으러 여러 개가 줄줄이 나올 겁니다. 아하. 거기는 또 지역 단체장 뭐 또 지역의 그 사업체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뭐 한두 개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효과입니다. 그걸 내가 YS 정권 때 내가 조사를 하면서 지지율을 내고 98년도부터 청계 여론조사를 했으니
그때 보면 어떤 그 추이가 나타나나 하면은 제일 지지율을 올리기에 좋은 방법은 정치 사회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하면 YS가 수도 없이 했죠. 지지율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나 항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요인이 있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그런 어떤 적폐청산 요인이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고 지역적 이슈거나 규모도 더 적고 전국적인 이슈에서도 국민들에 봐서 관심도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있기는 있지만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황 소장, 적폐청산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적폐청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만 인적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당위적으로는 그런데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더 이상의 저는 적폐청산을 밀고 갈 힘이 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남아 있겠죠. 수도 없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더 이상의 적폐청산을 밀고 갈 힘이 또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기무사 문제하고 대법원 문제를 했지만은 일반 사람들 불러서 왜 저러는지를 물어보면 설명을 제대로 안 되는 복잡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봤자 적폐청산이 정권에 도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유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자면은 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적폐청산의 뭐 대상들이 지금도 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뭐 재판 거래 의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개업 재판 거래 의혹은 이제 사법적인 판단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계엄령 문건 계엄 모의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관련이 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남아 있고, 또 당시 그 청와대와의 커넥션 뭐 그래서 뭐 등등 뭐 파면은 사실 뭐 별의별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거대로 아마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는 할 텐데 국면이 분명히 이제 좀 달라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요인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면이 뭐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전하고는 그 의미나 무게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게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국정에 있어서 뭐 중요한 줄기가 되기는 이제 어려울 거고, 대체로는 국민들이 뭐 이제는 좀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고비를 이제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정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특별히 어떤 여론의 호응 같은 거를 뭐 기대해서 한다기보다는 남아 있는 문제들을 뭐 정리하는 이런 수준 아니겠는가 보고, 뭐 이렇게 국정의 의미 있는 어떤 줄기가 되는 뭐 이런 성격은 좀 지나서 이제는 좀 국면이 전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지금 정부로서도 정권으로서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 경제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은 뭐 되게 비슷하네요. 뭐 김동구 대표도 비슷하겠네요. 우리가 제 생각에는 한 15년 정도 전인 같은 TV 드라마에 모두 도둑놈이다. 이걸 이제 일본 말로 한 게 유행이 됐었죠. 뭐였죠? 민나도로 뭐였나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반적인 시스템과 그 운영은 어떠한가? 이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게 그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그 혁명의 제한된 그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어떤 개혁이랄까, 그 개혁이 결국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태동한 건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태동한 게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문재인 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거죠.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촛불 시민혁명 태어난 게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의 뜻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아니 자칫 사람들이 혁명정부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뻗쳐 있는 그런 부조리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혁파해내는 일이라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그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 중에서 하나가 그 경기도 발주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 특히 건설 관련 얘기. 건설 관련돼서 이렇게 담합을 갖다가 원천에 이 방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경기도만 아니라 이 전국적인 그 현상이고 이거는 전부 다 짬짬이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말하자면은 지방의회의 그 이렇게 지방의원들도 어째 말하면 그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 사설에 그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그 누굽니까 공지영 작가가 쓴 도가니 이 있는 것이 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만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이 해리 도가니가 해리 얘기죠 지금. 에? 해리 씨 봉침 얘기 나온 해리 공지영 소설 중에서 도가니 도가니 소설이 제목이 도가니 아니 옛날 그 도가니 장애인 폭행하는 거. 그 장애인 집안 그거고 토착 비리. 그래 토착비리 최근 토착 비리는 해리 관련 봉침 또 나왔죠. 네,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혁명은 계속돼야 된다. 그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지금 중앙정치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디를 향해 가나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박근혜를 향해서 가나 아니 문재인을 향해서 가나 어디로 향해서 가나? 아니요 정말 아니, 자기 삶 속에서 깨어있는 자기 삶 시민들은 속에서. 요즘 뭐 저기 스트레스 있습니까? 사회자는. 그래 해야 돼. 패널들을 학대하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일은 그것을 자기들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돼요. 그게 맡길 거는 맡겨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이 대통령이라는 게 정부라는 게 국민들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실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이 관계를 맺고 시장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정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험이 일천한 사람만이 지금 이제 청와대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은 경험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경험자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경험자에 해당되는 바람직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정책도 그 펼쳐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화롭게. 예, 근데 너무 한 방향으로만 청와대가 이 진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개각과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 진단들은 비슷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주문들이 어떻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는지만 한두 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이재용이 만나가 요즘 한국에서 이재용이 비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이재용하고 관계없죠. 종편도 이재용이 비판하면 출연 안 시키더라고. 근데 그걸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부총리가 무슨 뭐 찾아간다 해서 청와대가 무슨 서로 이재용이 상대로 공다툼하는 것처럼 하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뭐니 이제 절지부지 되고 이재용이 수사도 이렇게 좀 사라지면서 원격 의료가 등장했어요. 인터넷 은행하고요. 자, 원격 의료 저는 한국의 이 의료보험 통합 추진부터 비롯해서 옛날에 김용희 교수하고 저하고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건강보험 설립위원이에요. 국민연금도 설계하고.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굉장히 기존의 의료 체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라는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첩경이고 재벌의 지금 시스템 플랫폼이 들어와서 결국은 중소병원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부분이 될 거고 이제 병원도 재벌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삼성을 관련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걸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가 청와대가 하도 세게 밀어붙이니까 다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한국당 저놈들은 보수라는 놈들이 무조건 이런 거는 찬성한다고 돌았어요. 지금 인터넷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큼 돈 보내기 좋고 곳곳에 이렇게 ATM도 있고 심지어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나라에 조금 더 편하자고 중금리를 지향한다라는 인터넷 은행을 가지고 젊은 애들 다 사채
시달리게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하는데 전부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다 돌았어요. 그러면 이 정권에는 과거에 한국당에는 박근혜가 뭘 하겠다 하면 한국당 안에서 정파에 따라서 반대도 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몇십 년을 신념으로 반대하던 원격 의료나 인터넷 은행을 순식간에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찬성으로 돌고 있어요. 왜 정권이 왜 돌았다고 아까 보시죠? 이재용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용 관련이라고 보죠.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없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분에 관계된 거예요. 서비스업이나 의료 이 종사하는 사람들을요. 그런데 이걸 해버린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이 정권이 저는 노무현 정권을 연상을 시켜요. 부동산을 2번이나 폭등시키고 강남의 아파트를 2배 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좌파 내부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도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욕을 먹고 주저앉았죠. 그래서 실손보험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권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좌파적인 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 거대한 거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붕괴하는 걸 지켜보고도 제가 대선 때 그랬습니다. 문재인은 반성을 안 하고 가면 노무현 2가 된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글쎄, 그거를 이재용과의 유착해서 그동안 해왔던 노선을 갑자기 이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네. 삼성은 겁내구만. 아니 겁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좀 이제 그냥 거대 담론으로 연결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럴까 과연 김동우 대표는 뭐 아니 우리 MB 때부터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지금 현재 거의 800조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이걸 이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왔죠. 그래서 최근에 김용인 부총리가 가는 구걸하지 마라. 청와대와 갈등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그걸 이재용과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계기일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 재벌과의 관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낙수 효과는 효과를 다했다. 분수 효과로서 소도주도 성장을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그게 어쨌든 대기업의 성장 전략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피를 터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 요정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라든지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검사분리 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국정의 책임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시장과의 관계 현실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무슨 이재용 개인이라든지 삼성의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사후적으로 정당화시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대기업 재벌들이 천조라는 잉여 자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을 동안에 그 부가 가치가 제대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다면은 현 정권이 재벌한테 갖고 사정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 하청 이런 쪽에 제대로 이윤이 분배가 되었다면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 올려줘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도 자체 혁신할 수가 있어요. 혁신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그것을 중요한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거를 분명히 옛날에 대기업 적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대기업한테 매달리듯이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성장 전략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참 금방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적폐 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재벌 적폐인 것 같아요. 예. 대기업 적폐가 청산이 되면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산업 과정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 소비자 끝 연결되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이윤 구조만 지금의 적폐적 설림 현상만 해결이 되면은 많은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유보금만 판내니까 유보금을 받아오는 순간 기업 대기업한테 끌려가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김동구 대표가 얘기한 아까나 적폐에서 대기업 재벌 관련 적폐 정산 남아있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취지는 뭐였냐면은 결국은 인적인 사법적인 처리가 되면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관심거리의 소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차는 질문했던 거고요. 그게 아닌 수준이라면 재벌개혁도 역시 제도개혁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 정도 아까 이재용 관련해 상당히 황장 소장은 직접적인 유착적으로 해석을 했고 김동구 대표는 뭐 그쪽에가 뭐 돈이 많으니까 현실적인 정책하다 보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 환원적으로 해석할 소진이 있다 이런 정도 얘기는 저도 하나 추가하고 갈게요. 예. 아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뭐 굳이 대기업들하고 뭐 적대적인 관계를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럴 일은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고 또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국가 예산 가지고 뭐 공적 부분에서 뭐 일자리 만드는 방식의 어떤 한계는 이제 뚜렷한 거고 결국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움직여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네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게 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거고 저는 일자리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역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거기에다 보거든요. 큰 기업의 효과가 더 크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등등 감안해 투자도 그렇고 감안했을 때 이 대기업들과의 어떤 관계를 나쁘게 가져갈 일부러 나쁘게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거고 물론 뭐 재벌 개혁의 과제인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문 대통령이 뭐 이재용 뭐 만나고 뭐 이런 거 이거를 뭐 특별히 뭐 유착이라고 뭐 볼 근거도 이제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정권을 맡은 쪽에서는 당연히 그 기업들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그건 뭐 당연한 일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조금만 할게요. 네. 30초만. 지금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몇십조 투자하고 일자리 몇 개 고용한다 뭐 이래요.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쪼고 조사하고 제 대부분 조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수들이 나서서 삼성부터 시작해서 등수대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일자리 얼마 창출하고 투자 얼마 했는지 집계는 언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견기업이나 중소영세소 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월급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기업의 돈을 보유금을 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대기업 적폐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해야죠.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보니까 4인 3색이네요. 오늘 보니까 4인 3색.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